자, 시작합니다. 다음 주쯤 이제 문제집 나와요. 기출 문제집. 문제는 정확히 400문제. 10년 이상 기출 중 틀리라고 낸 거 있죠? 그런 건 다 버려버리고 난이도 한 90점까지. 400문제면 우리가 40문제 나오잖아요. 10배수예요. 그 10배수를 공부하면 뭐 우리가 오특강에서 25문제씩 8주 200문제 하거든요. 우리가 2달 동안 정확히 2배 더 있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지문 하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문제 지문에서 보는 거하고 요약집이 어차피 똑같은 지문이지만 느낌이 다르다겠죠. 문제 풀면서 옳은 지문만 쭉 공부하고 X 지문만 쭉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반드시 요약집 확인하고 요약집에 펴놓고 문제 풀면서 확인하고 답 달고 답 안 달고 계속 풀어봐야지. 그러면 계속 새로워. 답 달고 사선 딱 그어놓고 X 지문만 계속 훈련하고 왜 X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중심 나오는데 너는 이따로 끝나야지. 너 X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른 어떤 기출 문제집보다 문제가 많아요. 400문제 있는 기출 문제는 없어요. 시중에 나온 제 문제지만 400문제나 해놨다고. 이왕 공부할 거 다른 문제 절대 사지 마요. 에? 그냥 기출 문제지만 나오는 거지. 수업시는 안 해요. 물론 이제 5월 달부터는 한 문제씩 이제 중간에 풀겠지만 따로 기출 문제집을 하진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하라고. 그래서 다음 주쯤 나오니까 당연히 들어있지. 그러니까 기출문제 시험지잖아요. 그냥 시험 볼 때으로 했고 앞으로 이제 문제집 책으로 이제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책으로 해야지 느낌이 더 사니까 책으로. 아셨죠? 다음 주쯤 아마 나올 거예요. 다음 주쯤. 자, 이제 계약법 갑니다. 계약법. 페이지가 134페이지. 3월 모의고사 잘 보셨대? 저기 붙여져 있대? 3월 모의고사 저기. 아직 못 봤구나. 평균은 엄청 높대? 잘 보신 거지. 열심히 해요. 잘할 수 있어요. 자, 계약법. 계약 총론이 있고 계약 강론이 있어요. 강론에서 세 가지 계약을 배워요. 매매, 교환, 임대차. 자, 총론에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두 개가 서로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할 거고, 쌍무계약인데 매매는 쌍방 모두 채무가 있네요. 쌍무계약의 효력 세 가지. 동시행합시다. 동시행의 항변권. 두 번째, 건물이 날아가죠. 후발적 불능. 위험부담. 갑과 을, 쌍방 중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지. 쌍무계약에서만 나오는 게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 그 다음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제3자 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해요. 이게 3자를 위한 계약. 마지막으로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날려버리세요. 계약 해제.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해제 효과가 발생하죠. 형성권. 그래서 계약 해제권. 그래서 총론에서 5문제, 강론에서 5문제. 그러니까 계약법은 총 10문제. 매매 둘, 임대차 셋 또는 셋 둘. 총론은 사이좋게 다 하나씩. 하나. 성립, 동시항변권, 위험부담, 3자 계약, 해제. 한 문제씩 나온다 생각합니다. 자, 계약법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민법 총칙도 좀 어렵지만 계약법이 더 어려워요. 계약법이. 그래서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 실력이 좀 받쳐줘야 계약법 지문을 이해하게 되고 이의 바탕에서 이제 막 외워가는 거예요. 계약법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파트가 조금 생길 거고,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외운다. 이해가 안 되면 외운다. 이해가 되면 잘 외워질 거고, 이해가 안 돼. 그럼 외운다. 전화번호 외우듯이. 그러니까 이해가 잘 될수록 암기해야 될 노력을 좀 덜 해도 돼요. 민법이 그래, 민법. 2차 과목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물론 이해 바탕이지, 거기도. 근데 암기 비중이 거기는 훨씬 세요. 왜? 단순한 법 정문만 나오니까.
근데 민법은 판례가 나오잖아요. 그 판례는 이해가 좀 필요해. 법조문은 민법도 외워야 되지만 절반 이상이 판례니까 판례는 이해하고 그 다음에 외우는 거예요. 결국 외우는 거예요. 자, 계약 성립 전에 계약의 유형 또는 계약의 종류.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구나. 그럼 이제 예를 봐야겠죠. 매매가 대표죠. 갑이 제 아파트를 을한테 팔죠. 매매 계약은 우리 법조문 이렇게 돼 있어요. 매매는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반대급부로서 매매 대금 지급할 것을 서로 약정하면 매매 계약은 성립하고 효력이 생겨요. 즉 재산권 대표가 소유권이겠죠. 그래서 매도인은 소유권 넘겨줄 채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 줘야 될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 갑 매도인, 을 받을 수 매수인, 이게 쌍방 당사자라고 하죠. 병부터가 3자고 계약의 당사자인 일방, 타방, 쌍방 모두한테 채무가 있네요. 매도인은 소유권 넘겨줄 채무, 매수인은 돈 줄 채무. 쌍방 모두가 채무가 있네요. 쌍무, 서로 대가적 양쪽 모두 채무. 쌍무. 자, 소유권 주니까 반대급부로서 돈을 받죠. 서로 출연. 유상. 매매는 쌍무, 유상. 그다음 꼭 등기 넘겨줄 필요 없고 대금 줄 필요 없어요. 앞으로 주기로 약속만 하면 성립. 이게 바로 낙성. 저기 있죠. 쌍무, 유상, 낙성. 약정만으로 성립. 그다음 꼭 계약서 쓸 필요 없다. 불요시.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똑같아요. 우리 시험범위인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이다. 그래서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의 의미 서로 대가적 채무, 쌍무, 쌍방 모두 채무가 있네요. 유상, 서로 내가 주니까 반대급부로 나도 받네요. 서로 출연하네요. 유상, 반대급부 있다. 약속만으로 계약이 바로 성립한다. 낙성, 성립상자예요. 꼭 계약서 쓸 필요 없다. 그럼 쌍무 반대말 편무죠. 편무는 그림이 바뀌죠. 갑이 증여하죠. 증여는 갑만 소유권 넘겨줄 채무를 부담하고 을은 채무가 없죠. 공짜로 받으니까. 그래서 증여는 한쪽 놈만 채무가 있네요. 편무. 자, 나는 주는데 반대급으로 받는 게 없네요. 무상. 그래서 쌍무 반대 편무. 유상 반대 무상. 그래서 증여는 무상 편무 계약. 하나 더 있죠. 사용대차. 이건 좀 이따 할게요. 그래서 쌍무 반대말이 편무, 유상 반대말이 무상. 자, 낙성 반대말 요물. 약속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물건을 인도를 해줘야 물건 인도가 필요할요. 이게 요물이에요. 대표가 계약금이죠. 매수인이 계약금 10%인 5천만 원, 5억이니까 5천만 원은 쏘아줘야 돼요. 계약금 줄게요. 약속만 해서는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반드시 현실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해야만 계약금 계약은 성립한다. 이걸 낙성 아닌 요물. 대표가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그래서 계약금을 현실적으로 매도인 갑한테 5천만 원 쏘아줘야 비로소 계약 자체가 성립해요. 앞으로 주기로 했다 계약금. 아직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어요. 요물. 그러면 시험은 이제 이게 나온다는 얘기지. 압도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이다. 그러면 매매는 받고 교환이 뭐냐? 갑과 을이 지 건물 소유권하고 부동산 건물 소유권끼리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은 법좀 이래요. 갑은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오른쪽 을도 같은 대금이 아닌 같은 재산권 이전할 것을 서로 약속함으로써 교환계약이 성립. 교환. 재산권 주고 같은 재산권 주고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매매
재산권 주고 같은 재산권 소유권끼리 교환하죠. 교환. 그럼 임대차는 뭐냐? 임대차는 왼쪽 임대인이 오른쪽 세입자한테 내 아파트 살아요.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 임이 뭐다? 대차는 빌려주는 계약을 말하고 아파트 빌려주는 대신 차임을 받아요. 그래서 차임, 반대급부로서 차임 지급 채무가 발생하죠. 사용 수익 계약 약정, 차임 지급 약정. 왼쪽, 오른쪽 다 채무 있죠? 채무. 내가 사용케 하니까 반대급부로 월세 받죠? 유상. 약성만으로 성립하죠? 낙성. 꼭 계약서 안 써도 되죠.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는 넘버원이죠. 이 우리 계약부에서 배우는 세놈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 불료식이다. 하지만 증여 사용 대차는 나만 줘, 나만 공짜로 주죠. 무상. 한쪽 편만 있다. 편무다. 무상 편무. 자, 사용 대차. 임대차는 물건 빌려주면서 반드시 반대급부 차임을 받게 되지만 사용 대차는 물건 빌려주고 반대급부가 없어요. 공짜로 쓰게 해줘요. 무상 사용대차, 유상 임대차, 유상 매매, 유상 교환. 반대급부 임자가 있죠? 차임. 사용대차는 공짜로.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 한쪽 편만 채무가 있다. 편무. 반대급부가 없다. 공짜다. 무상. 시험은 이 두 개만 하면 우리 기출의 90%를 맞춰요. 90%. 아까 요물까지. 계약금은 요물이다. 90% 맞죠. 나머지 이제 이런 게 좀 나올 뿐이죠. 자, 갑니다. 쌍무, 편무. 자, 쌍무. 동그라미 1번. 쌍무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 상호 우존적 결령 관계에 있는 채무 부담하는 계약이다. 그러면 서로 쌍무니까 대가적 채무 거기만 밑줄하고 보면 되는 거예요. 쌍무. 쌍방 모두 채무 있죠? 자, 2번. 편무. 편무는 한쪽 편만 있겠죠?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 있구나. 뭐 이 정도만 보면 돼요. 자, 유상. 서로 대가적 출연이구나. 반대급부 있구나. 무상. 반대급부 없구나. 어느 한쪽만 출연하는구나. 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자, 개념은 읽어드렸고. 자, 낙성 개념이에요. 이런 거 개념은 직접적으로 시험 안 나와요. 처음이라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처음이라. 자, 계약법은 읽고 그렇구나 해야 돼요. 그렇구나. 자, 낙성. 당사자 간의 약정만으로 성립하는구나. 낙성. 하지만 요물이란 약정, 합의만으로 안 돼. 기타, 물건, 인도해야만 성립하는구나. 요물. 시험은 기억이 나와요. 기억, 왕별.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 지급해야 성립하는 요물이다. 그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 지급해야 성립하는 낙성 아닌 요물이다. 이렇게 올려내요. 낙성 아닌 요물이다. 계약금 지급해야 계약금 계약은 성립합니다. 자, 3번, 4번 왕별. 가장 중요한 게 3번, 4번이에요. 3번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 불료식이다. 하지만 4번 왕별.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다. 무상, 편무다. 이걸 완전히 자기 걸로 외워놔야 돼. 달달달달. 다음 연결이 틀린 것은 그렇게 나와요. 하나씩 치려면 완전히 숙달돼야 돼.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매매교환 임대차.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 공짜고 편무, 나만 준다. 무상, 편무.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제가 쌍무, 유상 이렇게 읽어야 돼. 따라서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다. 맞는 지문. 쌍무는 대가적 채무 있으면 언제나 상대방 채무가 있으니까 받겠죠.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다.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쌍무 유상으로 계속 읽어야 연결시켜.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다면 맞는 지문. 근데 유상이 언제나 쌍무가 되는 건 아니다. 이거 뒤쪽은 이쪽으로 오지 않아요. 유상이 언제나 쌍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지만 유상이 언제나 쌍무는 아니에요. 유상인데 쌍무 아닌 편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지만 유상이 쌍무가 되는 건 언제나 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 쌍무 계약에서만 동시항변권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해요. 그 다음 다른 유상 계약에 매매에 관한 법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매매가 대표 유상이에요. 다른 유상 계약이 뭐냐? 교환, 임대차. 교환, 임대차 유상이죠.
교환 임대차의 매매 규정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유상의 대표는 매매예요. 물권법에서 본권 대표는 소유권이듯이 점유권 반대말 본권, 본권 대표가 소유권. 그러면 계약법에서는 유상 대표가 매매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상 계약인 교환 계약이든 임대차든 유상이잖아요. 매매 규정, 특히 담보 책임 규정이 준용 갖다 써요. 자, 이런 게 이제 흘러가는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5번, 6번, 7번. 자, 여기는 별을 안 할 거예요. 5번.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다. 하지만 유상이 언제나 쌍무가 되는 건 아니다. 6번. 쌍무와 편무를 왜 구별하느냐? 쌍무 계약에 한해서만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다음 7번. 유상과 무상은 왜 구별하느냐? 실익. 다른 유상계약, 여기만 보는 거예요. 다른 유상계약에 매매 규정이 준용되니까. 그래서 다른 유상계약, 거기다 적어요. 교환 임대차에 매매 규정 준용된다로 끝나야 돼요. 다른 유상계약인 교환 임대차의 매매 법 규정은 준용된다. 쌍무에만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편무에는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문제 이딴 거 발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아쉬우니까 5, 6, 7 별 3개 해요. 어차피 별 3개 이건 봐야 돼. 저기 3번 4번 기억이 제일 중요해. 거기 왕별 해놨으니까 여기 별 3개 바꿔도 돼. 자, 됐어요. 계약의 성립과입니다. 나머지 안 중요해. 나머지 몰라도 돼. 별 3개 왕별만 달달달달 해봐요. 자,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두 개가 서로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의사표시 두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갑이 지 아파트를 너 내 아파트 5개 살 거야.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그래, 네 A라는 아파트 내가 5개 사지. 승낙한다는 의사표시. 이 두 개가 서로 합치돼야 돼요. 그러면 의사표시 서로 두 개가 합치되면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하는데 매매계약이겠죠. 하나만으로 성립한다? 단독행위. 의사표시 두 개 합치가 필요하다? 계약. 총칙에서 했죠? 법률행위 종류. 자, 합치의 의미. 의사표시 내용이 일치해야 되고, 두 번째 사람이 일치해야 돼요. 내용이 일치해라 당사자, 사람이 일치해라. 내용이 일치해라 객관적 합치, 사람, 상대방, 당사자가 일치해라 주관적 합치. 단어가 다 떠.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 이 단어도 뜨고 내용, 당사자는 이렇게 사례형으로 나와요. 자, 봐요. 의사표시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돼. 따라서 갑이 너 내 아파트 5억에 살 거야? 5억 청약했는데 을이 얼마에 승낙했어요? 5천만 원이면 살게. 그러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지. 언밸런스가 나왔잖아. 의사표시 내용이 서로 다르죠. 일치하지 않았어. 그래서 언밸런스 5억 청약에 5천 승낙 언밸런스 성립하지 않는다. 자, 여기도 갑이 을한테 너 내 아파트 살래 했는데 아이고 누가 승낙했어? 병이란 지나가는 병이 승낙했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언밸런스 을이 승낙해 줘야지. 그래서 5억 청약 5천 승낙 언밸런스 성립하지 않는다. 을한테 청약했는데 을이 승낙이 아니라 병 3자가 승낙했죠. 언밸런스. 언밸런스가 나면 아니다로 끝나. 언밸런스. 동일하다가 달라져야 되는데 OX 상태 달라졌죠. 안 돼. XO 그거 달라졌어. 법정상권 태어나지 않는다. 다 언밸런스야. 언밸런스. 동일하다가 달라져야 법정상권이 성립하는데 다른 상태에서 달라졌죠. 언밸런스는 무조건 권리 취득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민법은 밸런스가 중요해요. 밸런스. 언밸런스 싫어하게. 통일성을 중요합니다. 자, 계약의 성립. 이거 교재 확인해야겠죠. 계약의 성립에서 동그라미 2번 기억 니은 했어요. 별 3개. 3개다 별 3개. 자, 1번. 동그라미 1번.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두 개가 합치돼야 돼. 자, 이 합치에 관한 내용이 이제 2번 기억 니은이에요. 자, 이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는 내용이 일치해라 객관적 합치, 사람이 일치해라 주관적 합치. 자, 그래서 시험은 2번으로도 나왔고 기억 니은으로도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제 책은 모든 기출이 다 담겨 있어요. 몇 번 나느냐 그 차이뿐이지 기출 없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 기초 빼놓고는, 개념 빼놓고는. 자, 기억
이렇게 나왔다고. 갑이 5억에 매도 청약했는데 을이 착오로 5천만 원에 매수 승낙을 했대. 자, 계약은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둘 중 하나겠죠. 그러면 5억 청약 5천 승낙 언밸런스. 내용이 일치하지 않지. 일치하지 않으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내용 갑이 을에게 매도 의사로 청약을 했는데 아하 병이 승낙했구나.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걸 외우는 거요? 이해하는 거요? 이해지. 이걸 왜 외워? 언밸런스.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야. 그렇지. 합치라는 것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았구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고 5억 5천. 사람이 일치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성립하지 않는다로 끝나야겠죠. 자, 이제 청약과 승낙. 자, 봐요. 계약의 성립 한 문제가 나오는데 계약은 어떻게 성립하느냐.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두 개가 서로 합치되면 성립하고 또 의사실현에 의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 승낙이 없는 청약만으로도 교차청약 계약이 성립해요. 그래서 이걸 보는데 청약과 승낙이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약의 성립 볼 내용이에요. 첫 번째,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자, 계약법은 읽고 일단 이의 바탕에서 계속 봐서 외워버리는 거예요. 자, 1번 별 3개. 자, 읽어드릴까요? 그래 교재를. 청약은 갑이 청약했죠. 청약은 여기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해야 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 표시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읽고 이걸 이해를 하는 거야. 갑이 청약을 할 때는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매 목적물, 뭘 판다는 건지, 얼마의 대금, 얼마의 판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따라서 청약할 때는 두루뭉실 청약하면 안 돼요. 너 내 아파트 살래? 이건 청약이 아니에요. 뭘 판다는 건지, 얼마에 판다는 건지가 없죠. 그래서 을이 승낙만 하면 바로 매매가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청약은 A라는 아파트 돈 대금 5억에 너 살래? 매매 목적을 뭘 판다는 건지 얼마에 판다는지를 정확히 해서 구체적 확정해서 청약해야 돼요. 이게 바로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 의미 정확히 해줘라. 정확히 해줘라. 자, 그러면 얘기해버리죠. 이와 같이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되는데 각종의 광고. 자, 광고 때립니다. 대표가 분양 광고야. 분양 광고 떴죠. 자, 분양 광고 청약일까 아닐까? 분양 광고 청약일까 아닐까? 둘 중 하나겠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 나는 아파트 분양 광고 보고 나 청약했지. 그래서 당첨됐네. 그러면 분양 광고는 청약은 아니겠지. 이 광고 보고 내가 청약했으니까. 그래서 분양 광고는 청약이 아니다. 나의 청약을 꼬시는 삐끼다. 청약의 유인이다. 그래서 각종의 광고는 청약이 아니에요. 내가 이 광고 보고 청약하는 거죠. 나의 청약을 유인하는 청약 유인이지 청약 아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동그라미 3번이에요. 3번. 이건 별 안 할 거요.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이 아닌 나의 청약을 꼬시는 청약 유인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 각종의 광고는 분양 광고든 구인 광고든 다 나의 청약을 유도하는 청약 유인이지 청약 아니에요. 그래서 청약 유인이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동그라미 2번 왕별. 청약의 상대방. 청약할 때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청약할 수 있다. 넘버 3. 넘버 3 왕별. 청약은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도 할 수 있어요. 꼭 기억. 청약당의 상대방이 꼭 특정돼 있을 필요는 없다. 특정인은 하나잖아요. 자판기. 자, 자판기 생각해요. 저거 마지막에 자판기. 저 음료수 밖에 있는 음료 자판기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다. 커피 뽑아주세요. 음료수 뽑아주세요. 그럼 내가 가서 동전 넣죠. 승낙이야, 승낙. 저희는 청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우리들,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청약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약의 상대방은 꼭 특정돼 있을 필요 없다. 기억. 기억보다는 2번으로 엄청 나와요. 청약은 그대로 옵니다. 지나가는 넣어서 읽어.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 상대도 청약은 할 수 있다. 머릿속으로 생각내. 자판기. 그렇구나. 쟤는 나를 지금 부르고 있구나. 내가 가서 동전을 넣은 순간 승낙이에요. 승낙. 청약, 동전 넣다, 승낙. 행동을 통한 승낙 의사 묵시적 승낙이겠죠. 그래서 청약의 상대방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도 청약할 수 있다. 자, 이제 청약 효력 발생. 여기서부터는 의사표시, 총칙 지식으로 풉니다. 총칙. 자, 봐요. 청약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내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의사표시죠, 청약. 의사표시니까 도달주에 따른 효력 발생. 따라서 상대방한테 청약이 도달했다면 후, 이제는 처리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 도달하기 전이라면 처리할 수 있다. 자, 왕별이죠. 내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했어요.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빨리. 괜찮아. 괜찮아. 내가 보낸 편지가 상대방 집에 마지막부터 하는 거야. 상대방 집에 도착하면 이상 없이 효력 발생 한다. 이상 없이 효력 발생.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도달하면 효력 발생 한다. 긍정으로 끝내. 무조건. 발송한 후 보낸 놈이 죽고 제한능력자 맛이 갔어도 내가 보낸 편지가 상대방 집에 도달하면, 도달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이 동네에서 무조건 효력 발생 한다로 끝나요. 도달이라는 두 글자가 지문 중에 보이죠? 그러면 무조건 효력 발생한다. 이 말은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내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넣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보낸 놈이 죽고 맛이 갔어도 도착하면 그대로 효력 발생한다. 자, 여기까지가 엄청 나와요. 자, 동그라미 1번 별 3개.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청약은 의사표시죠. 격지자 간의 계약이 뭐야? 편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계약. 자, 여기서 주어를 잡고 청약 통지가, 청약은 의사표시,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지문. 청약은 의사표시죠. 도달한 때.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거기랑 헷갈리면 안 돼. 발송으로 나와야지. 그런 사람 꼭 있다고. 격지자 간의 계약 저 5글자 때문에, 6글자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읽어야 돼. 뭘 물었는지.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항상 민법은 주어 잡아야 돼. 주어.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지문이지 언제 성립한다는 지문이 아니죠. 그래서 그래, 청약은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 발생. 맞는 지문. 자, 다음 페이지 2번 기억 별 3개.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한 후라면 이제는 나는 처리하지 못한다. 그렇지. 도달 후 처리 안 돼. 하지만 기억, 아직 도달 전이라면 처리할 수 있다. 자, 3번 왕별. 청약자가 청약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보낸 놈이 사망했어요. 제한 능력자가 됐어. 괜찮아. 밑으로 떨어져. 상대방 집에 도착하면 그대로 효력 발생한다. 그 얘기는 보낸 놈의 사망,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청약 효력 발생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오면 거의 맞는 지문이에요. 우리 시험에서는. 자, 4번은 별이 없어요. 청약 발신 후, 즉 쏜 후, 도착 전에 청약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됐나 봐. 그러면 나는 항상 어린 놈한테는 들이댈 수 없다. 제한 능력자에게는 내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 그러나 이놈의 법정 대리인 아버지가 청약 도착 사실을 알았다면 떴죠? 중심단 떴어. 법정 대리 알았대. 그럼 나는 이제는 이 어린 놈한 제한 능력자도 들이댈 수 있다. 결국 중심 잡아요. 제한 능력자에게는 들이댈 수 없다. 하지만 법정 대리 알았다고 그 말이 뜨면 들이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만 딱 잡아서 훈련하면 된다는 얘기. 자, 청약의 존속. 그래서 이 조문 있죠? 청약은 처리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 이렇게도 나오고 도달 후 처리 못해. 이렇게도 나오고 같이 나와요. 그대로 나와도 그렇지. 청약은 처리하지 못한다. 도달을 전제로 나온 법조문. 맞는 거. 자, 청약의 존속기간. 갑이 을한테 청약할 때 너 이달 말까지 내 아파트 살지 말지 답 좀 해줘. 승낙기간을 정할 수도 있죠. 갑이 을한테 청약할 때 5월 3일 날 청약 의사표시를 발송해요. 5월 31일까지 내 아파트 살지 말지 답 좀 해줘. 5월 31일이라는 승낙 기간을 정해 청약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냥 너 내 앞에서 살지 말지 답 좀 해줘. 특별히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항상 세트 기간은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용익물권에서 했죠. 존속기간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고 똑같아요. 승낙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특별히 언제까지 답 좀 해줘 이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승낙기간을 5월 30일로 정해서 갑이청약을 하면 반드시 을이 승낙하면 승낙의사표시가 반드시 이 기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승낙기간을 정한 기간 안에 승낙의사표 들어와야지. 만약에 6월 2일 날 도착했다면 을의 승낙의사표시가 6월 2일 날 도착했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청약이 실효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법조문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의 경우 갑이 정한 승낙기간 안에 갑이 을로부터 승낙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청약이 날아간다. 청약이 날아가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지. 기간 안에 들어와라 받지. 두 번째 특별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그럼 그 기간이란 단어가 상당한 기간 내로 이렇게 바뀔 뿐이죠. 상당한 기간 내 승낙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청약은 실효한다. 이 법조문 그대로 효력이 잃는다. 한자 실효한다. 그게 청약의 존속기간. 동그라미 1번 2번 별 3개 저 조문이에요. 그대로 나와요.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 갑이 지가 정한 5월 31일 그 기간 내 을로부터 승낙통지를 받지 동그라미 도달의 의미예요. 그래서 기간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런데 그 기간 내 승낙통지를 받지 못했죠. 기간 안에 안 들어왔죠. 그러면 청약은 주어 잡아요. 청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청약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효력 상실. 자 2번 특별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대신 상당한 기간으로 바뀌었죠. 상당 기간 내에 을로부터 승낙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마찬가지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게 바로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 이 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그 기간 내에 들어와라. 문제는 이게 더 중요하다. 기간 안에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이거랑 연결된다. 이제 승낙. 좀 이따 연착이랑 연결돼요. 자, 승낙. 이제 승낙하고 청약 끝났어요. 승낙. 을이 이제 승낙할 거예요.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게 해라. 승낙은 누구한테 해줘야 돼요? 청약자 갑에게 해라. 따라서 을이 승낙할 때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승낙한다. 이딴 건 있을 수가 없다. 청약과 완전히 달라요. 승낙은 갑한테 해야지.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게 바로 동그라미 1번 별 3개. 승낙은 청약자에 대해 해야지. 갑한테 해줘야지. 지나가는 넣어서 읽어요.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해하면 돼요. 그렇지. 지나가는 놈한테 앞에서 살게 하면 그 사람이 뭔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승낙은 반드시 자기한테 청약한 청약자 갑한테만 해야지.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 승낙은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대본 판례 안 할게요. 자 이럴 때는 안 한 거야. 봐봐요. 갑이 이렇게 청약해. 청약자 갑이 을한테 이렇게 해요. 을! 너 5월 31일 안에 내 청약에 대해서 네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내 청약에 너 승낙한 걸로 볼 거야. 라고 청약을 했대. 다시 한번. 청약자가 어떻게 청약했다? 이달 말까지 내 청약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내 청약에 대해서 내 아파트 산다. 승낙한 걸로 볼 거야. 라고 청약했대. 이딴 게 어디 있어? 승낙할지 말지는 을의 자유죠. 그런데 5월 30일까지 너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너 내 아파트 사는 거야? 이딴 청약은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이따의 청약은 상대방 을을 구속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갑이 정한 이 기간 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아도 절대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원문으로 읽고 이해할게요. 동그라미 3번 왕별. 기억 왕별. 대본 판례예요. 엄청 나와요.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너 이의를 하지 않으면 내 청약에 대해 너 승낙한 걸로 볼 거야.
라는 뜻을 청약시에 표시했다 하더라도 느낌 왔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따위 청약은 상대방 구속하지 않지. 말 되죠? 왜 네가 뭐 내 의사를 강요해? 그래서 느낌이 왔어. 따라서 기억까지 나와요. 같이 나와요. 기억. 상대방이 갑이 정한 이 기간 5월 31일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걔 무시한다. 답 안 해도 절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느낌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청약자가 너 이달 말까지 이 제기하지 않으면 내 앞에서 사는 걸로 승낙한 걸로 볼 거야.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따 이거 상대방 절대 구속하지 않습니다. 왜? 승낙할지 말지는 우리 결정하는 거지. 왜 갑이 승낙 의사를 강요하냐는 얘기. 그래서 을은 이따위 청약이 오면 걔 무시해버리면 돼. 그러거나 말거나. 따라서 답 안 해줘도 절대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외로 잘 나와요. 대부분 판례라. 계약의 성립은 주로 조문이 나오거든요. 조문이 엄청 많잖아요. 주로 조문이 나오는데 이 판례가 몇 개 안 되는 판례라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따위 청약 상대방 구속하지 않아. 그래. 상대방 아무런 답 안 해도 절대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지. 그렇지. 자, 이제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 넘버 원. 계약의 성립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 이 법 전문이에요. 넘버 원. 갑이 청약을 했어요. 을, 너 내 A라는 아파트 5억에 살 거야? 하니까 을이 5억은 비쌀 것 같고 4억이면 어때? 4억이면 어때? 이게 바로 승낙은 청약 내용 그대로 유지해야 돼요. 아까 객관적 없지. 내용 일치돼. 근데 언밸런스를 낮죠. 5억에 청약했는데 우리 대금을 낮춰 4억이면 어때? 이게 바로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이야. 승낙은 청약 내용 그대로 해야 승낙. 근데 이 승낙은 조건을 붙였거나 변경을 가해버렸죠. 4억이면 어때? 이거 5억 청약 거절. 나 5억에 안 사. 네 청약 거절. 4억이면 어때? 지가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조건을 붙였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갑청약 거절과 동시에 지가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즉 승낙이 아니라 청약이야. 청약. 그래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청약만 있으니까. 여기에 다시 갑이 그래 4억에 사지. 그러면 짝짝꿍이는 그때 성립하는 거지. 그것까지는 잘 안 나와요. 그냥 이거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조건을 붙였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 아니다. 승낙은 그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갑청약 거절과 동시에 지가 4억이면 어때? 4억에 나한테 팔아.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대금을 낮추어 승낙했다. 승낙 아니다. 청약이다. 돈 낮추었죠? 4억이면 어때? 반드시 4억이면 어때? 청약이야. 청약이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청약만 있잖아. 청약 승낙이 짝짝꿍이 일어나야 계약은 성립한다로 끝나야 되는데 대금을 낮추어 승낙했다. 갑은 청약했지만 이 대금을 낮추어 승낙은 승낙이 아니다. 청약 거절, 네 청약 거절. 지가 4억이면 어때? 청약만 있죠? 청약만 있으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넘버 원이에요. 넘버 원. 자, 일단 1번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 승낙은 갑청약 내용 그대로 해줘야 된다. 내용 일치, 객관적 합치 내용이죠. 따라서 그대로 해줘야지. 2번 기억, 왕별. 2번 승낙자가 저 법조문 그대로 승낙자가 갑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였거나 또는 변경을 가해 승낙한 때는 갑청약 거절과 동시에 지가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이걸 그대로 외워요. 청약이다. 승낙이 아니다.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 아니다. 새로 청약한 거다. 네 청약 5억 안 사. 거절. 4억이면 어때? 4억에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그래서 기억으로도 나오죠. 기억 같이 왕별. 갑이 지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 청약했는데 을이 여기에 대금을 여기가 동그라미죠. 대금을 낮추어 승낙했구나. 그럼 거기만 뚫어져 봐. 대금을 낮추어 승낙. 4억이면 어때? 그거구나. 그러면 승낙 아니죠. 갑청약 거절. 4억 때 청약만 있으니까 소수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언밸런스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대금을 낮추어 버렸죠. 언밸런스. 그럼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부정. 그래서 이게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에 관한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자, 이제 오른쪽. 연착된 승낙. 여기도 꽤 중요하죠.
연착된 승낙. 연착됐다는 얘기는 갑이 정한 승낙기간 넘어서 도착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갑은 5월 31일까지 답 좀 해줘 승낙기를 정했죠. 그런데 늦게 발송해서 승낙기간이 지난 후 승낙이 도착했다. 이걸 연착된 승낙이라고 그래. 그러면 기차가 늦게 도착했듯이 승낙 의사표시가 늦게 도착하면 기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기간 후 도달했죠? 기간 후 도달.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갑 입장에서는 비록 자기가 정한 기간을 넘어서 도착했지만 연착은 됐지만 우리 자기 아파트 산다는 거죠. 그래서 갑은 기간 안에 들어왔는지 나중에 들어왔는지 이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산다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 연착된 승낙을 청약으로 봐. 청약으로 봐서 이제는 승낙이 청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여기에 그래 승낙하면 짝짝 일어났죠. 계약 성립시킬 수 있다.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의리 보낸 승낙 통지가 갑이 정한 승낙 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했구나. 아하, 연착된 승낙이구나. 승낙이 기간이 지난 후 도달, 연착된 승낙. 승낙이 늦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기간 안에 들어오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이와 같은 늦게 도착한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조문. 그래서 승낙을 청약으로 바꿔버리고 그래서 청약자가 다시 여기에 승낙하면 청약, 승낙, 짝짝꿍 계약 성립된다. 시킬 수 있다. 이게 연착된 승낙에 관한 법조문이요. 1번, 2번 기억 별 3개. 1번 승낙기간 갑이 정한 승낙기간이 지난 후 승낙이 도착했구나. 아하, 늦게 도착, 연착이구나. 그러면 기간이 지난 후 도착하면 안 돼요. 기간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자, 그런데 비록 연착은 됐지만 산다는 거지. 그래서 청약자는 이 승낙을, 연착된 승낙을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기억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착된 승낙을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봐서 여기에 다시 지가 승낙해버리면 청약 승낙 짝짝꿍 계약 성립시킬 수 있다. 긍정으로 끝나요. 그래서 1번 2번 기억이 논리 순서에 따라 쫙 가는 거야. 연착됐어? 계약 성립하지 않아. 하지만 승낙을 청약으로 갑이 봐서 여기에 다시 짝짝꿍 승낙하면 계약 성립된다. 이렇게. 자, 넘버 2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여기가 넘버 2죠. 편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계약,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우리 법조문이 특별 조항을 뒀죠.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격지자 간의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봐요. 을이 승낙한다는 편지를 5월 12일 날 발송. 이틀 후 5월 14일 날 도착했어요. 그러면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된 날은 도달 날짜인 효력 발생 날짜인 5월 14일일 거야. 이 법조문만 없으면 갑을의 계약은 승낙이 도착한 5월 14일 날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 특별 조문을 둬요. 예외 조문을. 도달이 아닌 소급시켜버려. 승낙 통지 발송한 이 날 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소급시킨 거예요. 그냥 원래 의사표시, 승낙도 의사표시니까 도달 시점이 짝짝꿍 일어났죠. 원래 이 법조문 없으면 도달 날짜에 승낙이 도착한 5월 14일 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이. 근데 우리 법조문이 소급시킵니다. 격지자가 편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승낙 통지를 발송! 이게 동그란 빵 들어야지. 을이 승낙 통지를 발송한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려요. 이유. 성질이 급해서. 한국 사람 성질이 급해서 그냥 이틀 좀 참지. 굳이 특별조문 둬가지고 우리를 또 애우게 만들잖아. 성질이 급해서. 왕별이에요. 동그라미 1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마지막으로 가. 언제 성립하느냐. 언제 승낙 통지를 발송. 발송의 동그라미 빵 하는 거야. 승낙 통지 발송한 때. 발송한 때. 반드시 외워요. 격지자 편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계약은 발송, 승낙통지 발송한 때. 여기를 계속 도달로 장난쳐요. 승낙통지 발송한. 사례로도 나와요. 그러면 승낙편지 번호 5월 12일 날 계약은 성립하는 거지. 도달 날짜는 14일 X 발송 날짜. 자, 의사실현 교차청약. 봐봐요. 의사실현은 내 속마음인 의사를 겉으로
실현하면 계약 성립되는 걸로 보는 법조문이에요. 자, 법조문 볼게요. 처음에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또는 관습에 의하여 특별히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어떤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해요. 즉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언제 성립하느냐? 이게 키야, 키. 우리가 공부해야 할 대상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은 주어 언제 성립하느냐? 언제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된 어떤 사실이 있는 때. 그럼 여기에 있는이 중심 단어예요. 어떤 사실이 있는 때. 그러면 이제 이 법조문을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오뎅 먹으러 갑니다. 저녁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던 중 포장마차 어묵집을 발견했어. 들어갑니다. 아줌마가 없어. 그럼 나는 아줌마 올 때까지 기다린다. 간장 바른다. 간장 바른다. 간장 바른다. 먹는다. 2분 후 아줌마가 왔어. 내 속마음엔 어묵 사 먹어야지. 이걸 실현했죠. 행동. 묵시적 행동을 통한 묵시적 의사표시. 자, 승낙 의사표시 인정되는 어떤 사실. 간장 발랐을 때 또는 먹었을 때. 오뎅 먹었을 때 오뎅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아줌마가 내가 먹었다는 사실을 안 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이 여기 있는 때, 오뎅 먹었을 때, 어묵 먹었을 때 성립. 간장 발랐을 때. 간장 바르면 먹어야지. 그냥 갈 거야. 오뎅 먹었을 때. 이게 내 속마음인 의사를 실현했을 때 계약은 성립한다. 언제? 그 사실이 있는 때. 오뎅 먹었을 때. 앞으로 이 법조에 나오면 특별히 우리 관습에 의해서 어묵집은 아줌마가 안 계시더라도 그냥 먹는다. 그게 우리 관습이다. 그래서 승낙 의사표시 인정되는 그 사실, 그게 바로 그냥 먹었을 때, 그때 어묵 매매 계약은 성립한다. 이게 바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에요. 이거 장난은 승낙 의사표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때 이 자리에 그 사실을 안 때 성립한다. 안 때로 장난쳐. 그래서 있는 때 거기만 확인하면 돼요. 자, 법 조문이죠. 동그라미 1번 별 3개. 이것도 잘 나와요. 청약자의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의하여 특별히 승낙 통지, 승낙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렇게 시작돼. 그러면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어떤 사실이 있는 때 성립. 어떤 사실이 있는, 거기에 동그라미 있는 때. 그럼 때 적어요. 아줌마가 안 때 X. 안 때 성립하는 게 아니야. 상대방이 안 때가 아니라 그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합니다. 있는 때. 오뎅 먹었을 때 성립하는구나. 그거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교차청약. 동그라미 1번. 제일 쉽죠. 교차청약. 자, 갑이 을, 너 내 아파트 5억에 살 거야? 청약했어. 그런데 을도 같은 시점에 갑, 네 아파트 A 아파트 나한테 5억에 팔 거야? 서로 청약이 크로스된 거예요.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죠. 을, 내 A라는 아파트 5억에 너 살 거야? 청약. 을도 갑, 네 A라는 아파트 같은 내용 청약해야 돼요. 너 나한테 팔 거야? 서로 청약만 있어. 하지만 내용이 같죠. 그래서 양 청약이 상대방 집에 도착하면 계약은 성립시키려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법조문 볼게요. 당사자 간에 두 사람 사이에 여기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다면 양 청약이 상대방 집에 여기 도달한 때 계약은 성립한다. 그래서 갑의 을에 대한 청약과 을의 갑에 대한 양 청약이 내용이 같죠. 그러면 양 청약이 상대방 집에 도달한 때 계약은 성립한다. 이게 승낙 없이 청약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해요. 왜? 내용이 같으니까. 이걸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요. 동그라미 1번 얘기하고 마칠게요. 1번 별 3개. 이거 의외로 엄청 잘 나와요. 자, 당사자가 동일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구나. 크로스됐구나.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자, 도달의 동그라미 빵이에요. 이걸 발송으로 장난쳐. 그러니까 양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도달주의. 결국 우리 계약법에서 발자가 나온 데는 오로지 하나. 발자는 어디만 나와야 된다?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승낙통지 발송한 때 성립하는 거예요.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만 발송한 때 승낙통지 발송 저기만 발자가 나와야 되고 다른 어디에도 발자가 나오면 안 돼요.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만 승낙통지 발송한 때 승낙통지 발송한 때 거기만 발자고 다른 어디도 아까 기간 안에 왼쪽 저기 청약의 존속 기간에서도 승낙통지를 받지죠. 받아야 돼. 도달의 의미예요. 다른 데는 다 도달. 특히 여기 교차청약에서 양청약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서 도달. 여기를 발송으로 장난쳐. XX.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청약 승낙 의사실현 교차청약 다 한 거예요. 계약법은 일단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이해 바탕 위해서 어차피 외워야 돼요. 열심히 외워요. 열심히 외우는 방법은 뭐다? 계속 듣는다. 다음 주에 또 요약해 드릴 거 아니요. 1시간짜리가 5분밖에 안 줄잖아. 5분 요약돼. 그거 계속 들으면서 외워버린다. 고생했어요. 좀 이따 봬요.